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관련 뉴스와 함께 경찰이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LH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내용 등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으며 이런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지난주 연합뉴스 TV는 최근 흉기 난동범과 관련하여 흉악범들에 대한 머그샷 거부권에 대하여 보도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길 수 있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 제도가 가해자의 형량 감경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11일 뉴스 1번지인데요.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신림동 사건의 조선이 구속 기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10일 맨홀글로 취재진 앞에 나와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로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는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가 범행 동기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인해 고소당한 것이 범행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함께 게임에 중독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게임 중독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범행 이후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이 씨는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여성 현목을 1,700개를 인터넷에 올리고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최근 살인 예고글 범죄 중 처음으로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구속된 살인 예고 게시자는 12명이며 검찰은 앞으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스에서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10일 맨홀글로 취재진 앞에 나와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그는 수정경찰서를 나서면서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범행 동기로 스토킹 집단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고 합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최원종은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고 경찰은 경찰서 1층 로비로부터 정문을 지나 호송차로 향하는 동선을 비교적 길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9일 뉴스에서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되며 경찰은 그가 3년 전 중단한 정신과 치료가 이번 범행의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3번에 걸친 집중조사 결과 최 씨는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검색 키워드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또한 그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정도의 죄의식만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중 스토킹 조직원이 있다고 믿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흉기 난동 사건은 모두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건마다 고유의 배경과 동기가 있지만 이들을 연결하는 공통된 것은 사회의 냉소와 무관심, 그리고 혐오라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 혐오글과 게임 중독이 범행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부정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에서는 피의자 최원종의 정신질환과 그에 대한 무관심이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이는 사회가 개개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발생한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이후의 조사 과정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사건의 보도와 분석은 상세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 마련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필요해 보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경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을 직시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보도들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토요 와이드에서는 최근 흉악범들의 신상 공개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른 사진이 공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입건 당시 사진인 머그샷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경우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현재 모습과 차이가 있어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더불어 다른 흉악범들 역시 실물과 사진이 다르거나 얼굴을 가린 사진이 공개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어 머그샷 공개를 촉구하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머그샷 촬영과 공개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흉악범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공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민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과연 누구 편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해야 할지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회에는 흉악범들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 일반 시민의 안전 사이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권 보호가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머그샷 공개를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요 와이드의 위 보도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보이며 시청자들에게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머그샷 공개에 대하여는 인권보호 측면도 경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3일 일요 와이드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몰라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길 수 있게 해 피해복과 합의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 제도가 가해자의 형량 감경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A씨의 경우 피고인이 법원에 갑작스럽게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했는데요. 선고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기습 공탁은 피고인이 양형 자료로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성범죄 등의 경우 피해 회복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례 제도는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일반적인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 측이 이를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며 합의를 강요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탁 확인은 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나 피해자들이 기습 공탁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원과 검찰이 고지가 있어도
상황이 급하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내기까지 시간이 급박하다고 합니다. 범행에 대한 반성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기습공탁에 피해자들의 불안과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현재의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형사공탁 특례 제도의 시행은 피해의 회복과 합의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가해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으며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탁이 이루어지는 점은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가해자와의 화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한 절차 개선, 공탁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제공, 그리고 법원과 변호사들의 역할 강화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공탁 특례 제도는 그 자체로 상당히 좋은 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장에서의 운영과 관리 문제로 인해 그 본래 의미를 잃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대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소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8월 13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을 향하는 악성 민원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거리로 나온 교사들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면서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해 억눌렸던 목소리를 분출하는데요. 초등교사단체가 전국 초등교사를 상대로 교권 침해 실태 조사를 했더니 99.2%가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었다고 합니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달 21일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무고 사례를 올리는 게시판을 열었는데요. 나흘 만에 1,600건이 넘는 악성 민원 사례 제보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 임원이라는 점을 무기 삼아 폭언을 일삼거나 결혼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맞짱을 뜨자며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도를 넘는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사소한 교육 내용까지 모두 민원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초등교사 박수경 씨는 아침에 아이들이 일찍 오면 5에서 10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를 나눠주는데 한 학부모가 저희 아이는 항상 55분에 도착하니까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겠냐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민원을 넣는다고 말합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대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요. 담임을 맡는 1년 동안 억지 주장이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계속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선생님은 지난해 다른 아이를 때리는 한 아이의 학부모에게 문제 행동을 고지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는데요. 초등교사 정미영 씨에게 학부모는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왜 지금 얘기를 하냐? 선생님이 제대로 못 가르쳐 그런 거 아닌가? 라며 언성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학교로 쳐들어오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데요. 그 학부모는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담임교사 탓을 하거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없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억지 주장과 폭언이 반복돼도 교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데요. 악성 민원의 이유는 대부분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조사만 받아도 직위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1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아동학대 행위로 조사받는 자는 직위 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사례는 1,25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53.9%가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전체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 비율과 비교하면 3배나 많습니다.
악성 민원은 비단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악성 민원은 큰 고충이라는데요. 화가 난 민원인들의 폭언은 일상이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응열 주무관은 집 앞에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사무실로 들고 올라와서 담당자에게 던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홍배 주무관은 업무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자신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며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냐면서 따지는 민원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특이민원 대응 요령 매뉴얼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윤홍배 주무관은 처음에 흥분한 사람을 자리에 앉혀서 물 한 잔 주고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분은 오자마자 멱살을 잡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니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 같다고 말합니다. 불친절 신고라도 들어오면 감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다름없는 악성 민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학교나 행정기관을 서비스 기관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지적하는데요. 세금을 냈으니 마땅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피해도 민감해지고 감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당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당한 요구와 악성 민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권리와 감정만 내세우는 악성 민원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반짝 이슈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극한의 감정 노동자가 되어버린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했었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연 학생의 한 줄 평 정리해보죠. 네, 저의 한 줄 평은 교사와 공무원도 내 가족처럼입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이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주관을 하는 2023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 영상 공모전이 9월 7일까지 시청자분들의 영상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스카우트 잼버리는 대한민국에서 여러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91년 고성에서 세계 잼버리를 개최했었고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도 수차례 열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개최했던 새만금 잼버리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시죠.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면서 야심차게 막을 올렸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네. 시작부터 부실 운영 등으로 여러 논란들을 나오면서 지난 12일에 끝이 났습니다. 자, 미흡했던 폭염 대응도 그렇고요. 또 미생 문제 등으로 행사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맞습니다. 자, 먼저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관련 기사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정말 많은 문제를 드러낸 새만금 잼버리가 폐영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번 잼버리에 대해 많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 문제가 많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머니에스는 K컬처로 공들여 쌓은 문화 광국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평가했습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에서 개최됐지만 최악의 잼버리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잼버리에 투입된 총 예산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잼버리 단원들은 또 6,500달러의 참가비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잼버리 대회가 시작되자 현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은 엉망이었죠. 그늘 한 점 없는 간척지에서 폭염 대응 시설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탓에 개영식 때부터 이 온열 질환자가 속출을 했고 또 배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물이 고인 자리에 온갖 해충이 생겨나면서 벌레 물린 대원들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대원들에게 제공된 주먹밥은 곰팡이가 피었고요. 폭염에도 얼음과 생수가 부족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대처가 미흡해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허점도 노출이 됐습니다. 네, 최다 참가국인 영국, 미국이 이 안전상의 이유로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를 했고 이후 태풍 소식이 예보되자 새만금에서 시작한 잼버리는 이 전국 방방곡곡 흩어져서 고등학교, 대학교 기숙사로 숙소를 급히 옮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12일간 생활해야 하는 부대 시설 등이 너무나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부실한 식사, 비위생적인 화장실, 엉망인 탈의실, 외국인들에게 배로 바가지를 씌우는 K-바가지 등이 대원들의 야영 생활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의 부실 운영 논란을 촉발시킨 이 불결한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한 인력이 애당초 15명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계획이죠. 화장실과 샤워실 위생 문제가 불거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회장을 찾아서 화장실을 점검하고 직접 청소하는 모습이 보도됐었죠. 이후 잼버리 운영위 측은 각종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잼버리 대회장의 화장실 청소 등을 담당할 미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던 잼버리는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사실상 조기 폐영됐죠. 이후 정부는 참가 대원들에게 8개 시도로 분산시켜서 나머지 일정을 만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숙소부터 시작해서 K-팝 콘서트까지 잡음이 꾸준히 계속 나와서 수습 과정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이번 잼버리 관련 운영과 정부 지침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에 준비 기간도 6년이나 됐는데 어디에 돈을 쓰고 또 어떤 준비를 한 건지 행사 기간 내내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언론들이 짚어준 보도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가장 더운 8월에 간척지 야영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면 정말 꼼꼼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속이 상한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분주합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가 이슈인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잼버리 유치부터 폐영까지 6년을 아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야영에 부적합한 부지 선정과 대회 개최를 이용해서 구축한 인프라, 용역 및 공사 과정의 특혜, 공무원 해외 연수 등 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모두 감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부지 선정에 대한 의혹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애초에 이 폭염과 배수 기반 시설 조성이 어려운 새만금 부지를 선정한 것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회 초반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할 때도 언론에서 가장 크게 제시된 부분이 바로 왜 이 삼복더위에 그늘 한 점 없는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개최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고성 잼버리를 잘 치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고성 잼버리와 이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 여부 차이는 숲과 매립지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데요. 32년 전 열린 고성 잼버리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자리를 해줘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으며 정말 잘 치러졌었습니다. 반면 새만금은 원래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입니다. 야영지는 농어촌 용지로 지정이 돼서 물빠짐이 나쁘고 숲이나 나무 등 그늘을 만들어줄 구조물도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북도는 잼버리 야영장 부지를 새만금으로 고집해 결국 관철했다며 잼버리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부지 내 부족한 사회 간접 자본 구축에 속도를 붙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여당은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 등을 명분으로 그간 챙긴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11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도 지사는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을 심한 상처를 주고 또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만금 잼버리는 무려
6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예. 대회 초반 야영지 수준은 생존 게임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안일한 대회 준비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행안부 장관, 여가부 장관, 전북도 지사가 현장 긴급 대책 회의를 열면서 예.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총리가 나선 뒤에야 냉수 공급과 쿨링버스 등 폭염 대비책이 세워졌고 화장실과 샤워실 위생 문제도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조직이 안팎에서 컨트롤 타워 부재가 총체적인 준비 및 운영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배경입니다. 머니에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성공한 후 지난 2020년 7월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종옥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과 전북 전주지역 김윤덕 국회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 행정안정부 장관,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올 8월 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폭염과 해충 방역, 감염 대책, 배수 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 잼버리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으나 이것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와 정부 조직 간 유기적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5인 공동위원장 체제가 잼버리 파행의 시작이었다라고 보도합니다. 컨트롤 타회가 부재했고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면서 초기에 제기된 지적사항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 같은 잼버리 파행을 놓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뜨거워지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전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잼버리에 대한 여야 공방,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잼버리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14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 부족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 많은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는데요.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면서 책임 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 국민들의 상실감이 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 탓하기 바쁘다며 감사원을 동원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더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야는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규명에 본격 나섰습니다. 자, 한국을 또 한 번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대규모 국제 행사였기 때문에 네.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도 새만금 좀 미리미리 취재해서 이런 게 문제다 저런 게 문제다 좀 얘기해줬으면 네. 어땠을까 하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더운 8월. 세계 청소년들의 간척지 야영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방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점검을 언론도 함께 나서서 해야 했습니다. 미리 탐색, 경고하고 예방책 마련을 위한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언론에서 감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적 관심을 더욱 일으켰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의 아쉬움입니다. 이번 일을 기억하고 다음에 있을 국가적 행사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잼버리 현장에서 생수를 나눠준 자원봉사자는 어떤 버스의 경우 그 흔한 생수도 지급받지 못하다가 생수를 지급받고 정말 고마워하며 퇴영했다고 기억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언론에서 더 중심을 잡고 잼버리의 문제점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역시 꼼꼼히 보도하고 앞으로의 국가 행사를 위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 여러분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